최충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중부라든지 이방, 이고, 경대승, 이민과 아주 다른 점은 뭐냐면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음서를 통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음서, 문음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고려시대에 공신의 자손이나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공짜로 주는 제도입니다.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라고 해도 누구를 통해서 이 관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상의 아들이면은 좀 더 높은 관직을 받고 5품 관리의 아들이면은 더 낮은 관직을 받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관직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충원이 받은 관직은 양온령 동정이라고 하는 관직입니다. 양온령은 정팔품 관직이고 동정은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자격을 갖는 이걸 동정직 또는 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직을 음서로 받았어요. 양온령 동정을 음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추밀원의 추밀들, 좌복야와 우복야, 이병, 호형, 예, 공, 육부의 상서, 그리고 정삼품, 종삼품 관리의 아들이 이 관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충원이 이 관직을 음서로 받았다는 것은 최충원이 처음 관직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이미 상장군 정삼품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정삼품 상장군의 음서로 양온령 동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실제 일하는 관직으로 받은 것은 성능직이라는 관직입니다. 성능직은 성능이라는 능의 직은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능직이 성능은 12대 순종의 릉이거든요. 순종의 릉을 지키는 사람. 이걸 성능직이라고 하는데 성능 말고도 다른 여러 능이 있으니까 무슨 능, 무슨 능, 무슨 능, 무슨 능직이, 무슨 능직이 다 이런 관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관직은 고려시대에 정규 관직이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에 있다고 해가지고 승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관리들에게 녹봉을 주는 표가 있는데요. 당연히 높은 관직부터 낮은 관직까지 쭉 써놓고 녹봉을 얼마씩 준다고 하는 요즘 우리 공무원 봉급표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봉급표의 맨 끝에 있는 게 능직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가장 낮은 관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능직이 또는 능참봉이라고 하는 말도 하죠. 이 조선시대에 가면 능참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능참봉도 미관말직의 대명사예요. 조선시대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70의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둥이 29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참봉이라는 게 아주 하찮은 관직이잖아요. 내가 70이나 돼가지고 이 하찮은 관직에 올랐더니 정말 운이 없게도 임금이 능에 한 달에 29번이나 오더라.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 음력 달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능에 매일 오더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능참봉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70의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둥이 29번이다.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속담을 좀 고친 것 같아요. 70의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둥이 19번이다. 뭐 이 정도도 가혹하다. 또 다른 버전은 80의 능참봉을 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능참봉이 조선에서 가장 낮은 미관말직이라면 고려시대는 능직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아직 동정을 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온령 동정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임시직으로 능참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정직으로도 승진이 되거든요. 종칠품 위위 주부 동정으로 승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20대 초반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충원에게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종7품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나서 정7품을 거쳐서 6품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거 응시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길로 관리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리로 계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도필리, 칼도자, 붓필자 써가지고 도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씨 쓰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서리로 계속 승진을 해야 돼요.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때 최충원이 도필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나는 저런 서리 이런 거 안 할 거야. 무신이 될 거야 해서 이때 무반으로 길을 바꿔 탑니다. 이래서 2군 6위 가운데 하나가 흥위위잖아요. 이 흥위위의 산원이 돼요. 이러면서 무신이 되는데 그때가 몇 살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전개를 보면 아마 무신정변 직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성공하고 무신들이 뭔가 힘을 갖는 것을 보면서 최충원이 아 저거다. 나도 무신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무신이었잖아. 내가 무신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예요. 그렇다면 어떤 추론이 또 가능할까요? 최충원은 무신정변에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정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도 최충원이 처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의민은 완전 참여했던 사람이고 경대승도 직접 가담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무신정변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최충원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느냐? 무신정변이 잘한 일이네 못한 일이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신정변 다음 세대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신이 된 다음에 정팔품 산원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경에서 조위총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기탁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장교를 모으는데 최충원이 똘똘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서경의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공을 세워요. 그리고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고 돌아와서 정칠품, 별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갈 때는 정팔품이었는데 돌아와서 정칠품이 됐으니까 2등급을 뛰어넘는 특진을 한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출세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신 정권기에 이 권력자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죠? 기록의 양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최충원은 꽤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최충원에 대한 기록이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묘지명이 있어요. 최충원이 죽은 다음에 최충원의 일생을 정리한 글, 묘지명 이게 있습니다. 묘지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와 명 2개로 구성된 글을 묘지명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묘가 있으니까 뭔가 죽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묘를 만들 때 그 묘에 묻힌 사람의 간단한 이력을 쓴 글을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 뒤에다가 묘에 묻힌 사람을 칭송하는 글을 써요. 대개는 운문으로 씁니다. 이걸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에 들어가는 지와 명을 다 더해서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 묘지명이 한 300개 이상 400개 좀 안 되게 좀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남기느냐면 돌에 새겨요. 돌에 새겨서 그것을 무덤에 같이 묻습니다. 무덤은 없어져도 돌에 새긴 묘지명은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묘지명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묘지명을 쓴 사람이 원고를 주면서 그 원고를 새기는 데에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문집을 만들 때 거기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물이 없어졌더라도 이 문집에 남아있는 원고가 있어서 그 묘지명을 우리가 내용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고려시대 묘지명이 300개 이상, 400개가 좀 안 되게 지금 남아있어요.
무신 권력자의 묘지명은 최충원께 처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충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만큼 알 만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최충원의 묘지명은 또 누가 썼느냐면 조충이라고 아세요? 뒤에 유명한 장수로 이름을 날리는 조충이라는 사람이 써요. 그런데 조충도 강감찬, 김부식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유능한 장군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충을 장군으로 알고 있지만 문과에 급제한 문신으로서 이 묘지명을 쓴 거예요. 최충원 묘지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금 정우 7년, 이 금나라의 연호, 금나라 정우 7년, 서기 1219년, 고종 6년 9월 20일에 주석, 주석은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라의 기둥, 삼한, 중서, 진강, 영공이, 삼한은 고려, 중서는 중서령, 진강은 진강공이라고 하는 최충원의 시호,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상을 부를 때 쓰는 말, 이걸 이제 쭉 연이어 놓은 거예요. 최충원이 안흥리 자택에서 돌아가셨다. 안흥리는 이제 그 주소지가 되겠죠. 12월 24일 봉황산 서남쪽 기슭에 장사 지냈는데 장자, 부추공, 부추는 추밀원 부사라는 뜻이고 이 장자는 바로 두 번째 최씨 정권의 권력자가 되는 최우입니다. 이 최우가 내게 명을 부탁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칭송하는 글을 내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묘지명을 나한테 써달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최우에게 말하기를 공이 문사를 보호하고 길러. 이거는 최우가 나중에 문신들을 보호해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우의 그 은혜를 입어서 발탁된 문신들이 많은데 지금 하필 나에게 이 글을 부탁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고지식하고 우직하여 헛되이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사실을 잃지 않아 그리 후세에 믿음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 최우가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지식하고 우직해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게 부탁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공의 부귀와 공명이 광대하고 성대한 것은 이미 뇌서라고 하는 글에 있고, 뇌서는 뭐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의 공적을 나열해서 표창하는 글입니다. 공적조서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 잘난 얘기는 다 있을 거고, 영화로움을 애도하는 아름다운 글, 이거는 애책에 다 있으니, 애책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다 빼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진술하지 않고 다만 그 집안의 원류, 집안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흐름, 그 다음에 등배의 시기와 어떤 관직에 임명된 시기, 행한 일, 한 일 가운데 한두 가지 큰 것만 기록한다. 이래서 이제 묘지명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충원의 묘지명은 이 죽은 사람의 권력의 크기나 이걸 부탁한 아들이 대단한 권력자였다고 하는 걸 감안하고 읽으면 굉장히 간결하고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군더더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실만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서 오히려 조충이 자기 문장 실력을 막 뽐내면서 수식을 하지 않은 점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충원이 젊은 시절, 관직에 오르는 시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이런 묘지명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장이 있곤 한데요. 이것도 조충은 굉장히 간결하게 아주 짧게 그냥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최충원에 대해서 인물평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